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9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인데요. 조금은 뭐랄까요? 강세는 아닌 그런 약간 보합 정도 되는 어떤 장세였고요. 어쨌든 뭐 아시아 증시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플러스대 어떤 아시아 증시였는데 국내 증시는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오늘도 거래 대금이 3조 6천억, 금요일날 이제 3조 7천억이었는데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 단기 수급이죠. 단기 수급을 완전히 그냥 독점하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 그리고 이제 약간 투기적인 성격의 어떤 섹터군들, 대표적인 게 바이오 업종이죠.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았던, 상대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군중의 어떤 심리?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 상장 효과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거래대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MSCI 이제 지수 편입이 이제 된다는 소식이 결국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렇게 쓸어 담았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고점을 좀 형성하고 이제 종가는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수급상으로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좀 주도하는 흐름이 좀 전개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뱅크의 거래대금이 이게 좀 줄어드는 게 다른 업종에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되는 신규 상장주, 오늘 이제 HK 이노엔이라는 이제 제약 업종에 이제 또 기업이 또 상장하면서 그쪽이 거래대금이 또 많이 터졌죠.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주 영향은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이제 시장 전체적인 어떤 구도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수급상. 그런 현상이 지금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상장하는 어떤 시점 구간대에서 시장이 좀 부담스러워하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좀 전개되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자 전략을 변경해서 조금 보수적인 어떤 전략들을 저는 시행하는 어떤 구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규 상장주 영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좀 압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올리겠다, 2030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2차전지에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되겠지만,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게 실적에 바로 연결될지 말지까지는 명확하게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기대감에 튀어오르면 보수적인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정리한 것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추세가 이게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들이. 그래서 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 시각으로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간략하게 요약해보면요, 미국 나스닥 선물이 장중에 계속 좀 약세긴 했습니다. 0.3에서 한 0.5% 마이너스를 계속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조금 약세 흐름이 좀 흐름을 보였고요. 뭐 반면에 이제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다른 증시는 좋았다. 카카오뱅크가 장 초반에 20% 이상 강세를 띠면서 거의 상한가 근방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시장의 단기 수급, 그냥 단타 수급들이 그냥 다 거기로 몰린 거죠, 여기로. 근데 거기서 윗꼬리 그리면서 눌려버리니까 아마 손절성 물량도 상당히 나왔을 거고, 하여튼 단타 수급이 굉장히 지금 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MSCI 지수 편입 소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점차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정책 소식 때문에 2차전지 소재주 강세, 성장 섹터가 지금 계속 돌리면서 상승해줘요. 반도체 소부장도 시장 대비 강했죠. 오늘 뭐 장비 소재주들, 삼성전자도 플러스 계속 유지하다가 막판에 좀 보합으로 밀리긴 했지만 반도체도 오늘 좋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기차, 카카오뱅크, IT 주요 종목들,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3% 약세. 근데 상승 종목 수 200여 종목, 하락 종목 수가 647 종목. 예, 오늘 뭐 굉장히 체감적으로는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좀 약세 장이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코스닥은 0.02% 상승입니다. 1060포인트. 근데 이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체감적으로는 약세 기조의 좀 흐름이었고, 수급도 완전히 그냥 외국인 기관이 그냥 내다 팔았죠.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팔았고 기관이 7,400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700억을 팔았고 기관이 3천억. 기관이 완전히 그냥 1조 원을 순매도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수급을 굉장히 좀 악화시켰고, 외국인은 오늘은 선물도 좀 매도했네요. 3천 계약 정도.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은 70조 수준 뭐 유지되는 그런 구도 흐름인 것 같고요. 아시아권 증시는 니케이 증시 0.3% 오늘 휴장이었군요. 홍콩이 0.4% 올랐고요. 대만은 0.23% 약세. 밑꼬리 그리면서 좀 올랐네요. 1%까지 밀렸었네요. 대만도. 상해 증시가 1% 상승해서 홍콩, 중국이 좀 좋았고 대만은 약보합 정도. 일본은 휴장이었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대만하고 비슷한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 한번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 수급은 서비스 업종은 350억 순매수인데 카카오는 약간 순매도했죠. 2차전지 쪽에 순매수 좀 들어왔고, 오늘 바이오 쪽으로 좀 매도가 많았습니다. 1000억 정도 외국인이 팔았고 기관도 580억.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어떤 구도였고요. 코스닥 쪽에서 기관이 좀 많이 팔았고요. 기관이 이제 많이 팔았던 요 수급 제약 업종에서 1,900억을 팔았죠. 코스닥 제약 업종에서 기관이 1,900억을 팔았는데 H 이노엔이 오늘 상장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제약 업종이죠. 1,700억, 외국인도 450억을 요 한 종목에서 매도를 하면서 결국 이제 코스닥의 수급은 요 H 이노엔이 조금 압도하고 주도하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던 것 같고요. 근데 뭐 기관이 이것만 판 게 아니네요. 이거 빼고도 이제 한 1,600억을 순매도를 했네요. 어쨌든 오늘 기관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기관들이 보시면 H이노엔을 1,700억을 팔았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 BM이 오늘 10% 오르면서 차익실현 480억. 카페24도 오늘 급등했죠. 뭐 네이버 인수된다는 뭐 그런 소식으로 100억 정도 팔았고, 그러니까 오르면 이제 차익실현 해버리네요. 그냥 기관들이. 그러니까 기관 입장에서 조금 보수성을 띠는 거래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올라온 것들을 좀 파는 경향들.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도 오늘 뭐 50억씩 팔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관도 조금은 좀 보수성을 띠는 어떤 거래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 한번 체크해보죠. 삼성전자 오늘 그래도 플러스 흐름을 계속 보이다가 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뭐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도지형으로 이제 하면서 추세를 여기서 붕괴시키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급도 보시면 이틀 8월 3일 4일날 이제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3일 연속 매도하긴 했지만 그 규모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볼 때도 아직 꺾여버린 어떤 흐름은 아니고요. 도지하면서 도지가 약간 좀 방향성을 위한 어떤 뭐랄까 반전 신호 이런 신호로서 좀 확률이 높은데 도지 형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좀 추세가 전환될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장 마감까지는 나오지 않았던데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뭐 가석방이든 뭐 어떤 소식이 아직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그 결정이 안 났나 보네요. 가석방 심사위원회 결과가
오후 2시에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이 5시 50분이니까 뭐 지금 4시간 가까이 됐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진 않은 것 같네요. 어쨌든 요 부분도 있고 뭐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공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향후 이제 뭐 투자 소식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이닉스는 1.6%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4일 연속 음봉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조금 탄력도가 좀 강하진 않았던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 양봉으로 오늘 좀 강했습니다. 오늘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약했죠. 일단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장 초반부터 개파락해 가지고 3% 개파락해 해서 오늘 그냥 시장에서 나는 약세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시장 그 바이오 업종의 대장주였기 때문에 이게 조정을 받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종목분으로도 조정의 어떤 분위기가 좀 퍼지면서 오늘은 바이오가 신다는 시그널을 좀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여기서 요 정도 음봉과 거래량 정도면 무난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삼성바이오 1% 약세로 이 우상향의 추세를 깨진 않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2% 밀리면서 다소 좀 아쉬운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 바이오주 SK바이오팜도 1.9% 약세로 좀 아쉬운 어떤 흐름들 나왔던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12% 상승했는데 오늘 27% 플러스까지 상승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오늘 상한가가 나했는데 윗꼬리 그리고 이제 밀리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시간외로는 2% 상승 중에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MSCI 지수 편입되는 부분이 수급적으로는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LG전자가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애플 관련된 소식 드렸죠. 그 내용 때문에 좀 올라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수급도 기관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 해주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 강했던 게 애플 이슈가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LG화학, 삼성 SDI도 오늘 플러스 흐름인데 그래도 이제 시장의 수급이 왜 이제 2차전지 오늘 뭐 코스닥 쪽에 이제 소재주들은 막 에코프로빔 7%, 에코프로가 상한가, 첨보 3%, LNF 2.7%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했죠. 동아기업도 4% 상승. 그렇죠? 근데 대형주들은 왜 이렇게 세지 않았느냐? 카카오뱅크 영향이 좀 컸을 거라 보여지고요. 수급이 이쪽으로 완전히 쏠렸으니 그런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대형주만 고집하지 말고 중소형주 소부장도 좀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린 게 지금 시장 수급이 조금 불균형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장려 같은 그런 수급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적은 자금으로도 끌어올리기 쉬운 그런 어떤 종목단으로 더 강한 어떤 시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최근에 좋은 거 올해 이제 그런 거 좋은 게 전략에도 조금 녹여야 되지 않을까. 뭐 그 얘기는 이제 연초부터 계속 드린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소부장들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치고 나가긴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요, 사실 1조 내외 정도 되는 기업이라든지 한 5천억 1조 사이 정도 되는 바이오 주식들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수익률 면에서는 월등히 좀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이제 HLB 제약 이게 이제 미국의 카티 업체 투자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왜 올랐는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이제 나중에 뭔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강한 어떤 양봉이 나오면서 바이오 업종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지만 몇 종목은 이제 강하게 튀는 흐름이 좀 전개됐고요. 화스텐 같은 줄기세포 루게리병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이 기업도 오늘 양봉 크게 만들면서 15% 상승했죠. 그래서 이것도 시총이 3천억 정도 되고요.
HLB 제약도 한 4천억 되는 시총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캐파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구도의 흐름들이 최근에 어떤 바이오 장세의 흐름이었고요. 안트로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총이 안트로젠이 9,200억 정도 됐죠. 근데 여기 요 구간, 강조 들었던 요 구간에서는 4천억, 5천억 이런 어떤 시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총의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서 세게 시세가 단기적으로도 한 2배씩, 뭐 이 안트로젠도 2배 튄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2배 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흘러가는 흐름들이 좀 시장의 지금 특성을 만들고 있다. 노바렉스 이것도 1.7% 오늘 상승했네요. 상승 추세 기조 계속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1조 원 올라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이제 박스권 만들고 돌파하고, 이것도 시총이 5천억, 뭐 6천억 이랬는데 지금 뭐 1조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시총의 기업들이 튀면서 조 단위 이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많다.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원제약 이것도 한 13% 튀어오르는 흐름 좀 전개됐네요. 반도체 소부장들 유진테크 1.7% 상승했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 PSK, 테스, 뭐 원익 IPS라든지 원익 머티리얼스, ISC, 심텍, 코미코, ENF 뭐 이런 것들 올라오는 흐름들, SK 머티리얼즈, 유니셈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 좀 강했던 그런 흐름들, 그리고 2차전지 소재주들 이런 쪽으로 좀 강했던 이런 시장의 구도의 흐름이었다. 그래서 지금 성장 섹터 쪽에서 계속 좀 돌리면서 순환매수로 올려주고 있다. 시장의 수급이 좀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막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뭐 바이오, 오늘은 반도체, 뭐 오늘은 뭐 2차전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 이런 구도의 어떤 흐름상 지금 전체 지수 측면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의 흐름 자체가 지금 신고가의 영역으로 계속 올려치는 그런 형태가 나오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중소형주의 어떤 강세 흐름이 조금 지속적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그쪽에 좀 전략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박업체들도 오늘 좋았죠. SKC 3.4% 상승, 솔루스 첨단소재 4.9% 상승, 일진 머티리얼즈 0.7% 상승해서 동박업체도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흐름, 그리고 신흥 SAC도 4% 상승의 어떤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오늘 동시 순매수 종목은 뭐 특징적인 거, 오늘 카카오가 올라가면서, 야 그러면 이제 카카오가 시총이 40조야? 그러면 은행주 이것들이 이렇게 낮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시장이 좀 반응한 것 같아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한국금융지주는 이제 카카오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른 것 같고요. 은행주들이 오늘 좀 좋았죠. 이렇게 신한지주도. 그래서 수급이 뭐 세지는 않습니다. 기껏 이제 보시면 L전자 1인데 600억 정도 순매수였고, 그 밑에 카카오가 500억 정도니까 그렇게 좀 강한 기조의 흐름은, 수급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은 뭐 은행주들 요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네요. 코스닥은 2차전지 소재들이 좀 많죠. 에코프로 쪽의 계열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이런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2차전지 반도체 쪽 소부장이 좀 좋았다, 이렇게, 그리고 카카오와 은행주들 이렇게 좀 좋았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 리포트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카카오뱅크 관련해 가지고 오늘 오전에 3프로TV에서 그 기자인 성함이 권순일 기자님이신가? 그 분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3프로 그 채널 들어가시면. 그래서 그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좀 객관적이게도 좀 설명 잘 해주셔가지고, 그거 이제 장중에도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어쨌든 카카오뱅크에 대한 어떤 지금 시장의 반응과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의 어떤 인식은 새로운 어떤
인터넷 은행의 어떤 롤 모델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흐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SK증권의 이제 제목도 상장 첫날 적정 가치에 도달해 버렸다 해서 이게 이제 뭐 은행 업종을 커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어떤 지금 흐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여기서는 지금 주가 하락 시에 투자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고성장이 예상되고 국내 은행 업계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는 기업이다 하면서 기존의 금융주와는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퍼밸류를 한번 보죠. 퍼밸류 128배, 내년 79배, 그 다음 2023년에 56배. 이렇게 좀 전망치를 좀 매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는 가장 성공적인, 글로벌적으로도 뭐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업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요 문구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어요. 전 세계 인터넷 은행들의 롤 모델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터넷 은행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성공한 인터넷 은행이죠. 현재 시점에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굉장히 도전적이고도 이거는 새로운 어떤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른 나라의 이제 인터넷 뱅크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굉장히 진보된 어떤 서비스 기술들을 가지고서 뭐 비대면으로 대출 내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전례가 없는 그런 어떤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자산이 28.6조 원, 대출금이 22.4조 원, 예수금이 25.4조 원. 그래서 저도 여유 자금은 거의 대부분 지금 카카오뱅크에 넣어놓고 그냥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카카오페이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또 쓰면 또 편리하고 또 이제 그 자금을 또 가지고서 또 네이버페이로 또 이동해서 쓰고 되게 편리해요. 이게 손가락으로 그냥 한번 탁탁탁 하면 이제 다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체도 너무 편리하고 하니까 사실 카카오뱅크 쓰면 다른 은행 잘 안 쓰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거 다른 은행들의 그 점유율을 계속 뺏어오는 게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 반영되어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흑자도 굉장히 빨리 났죠. 영업 개시 2년 만에 2019년 1분기부터 흑자를 기록했다는 부분. 올해 이제 1분기 세전이익 540억, 당기순이익이 460억.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챌린저 뱅크, 저기 이제 신규로 설립된 모험적 성격의 은행을 부르는 용어인데 성공 사례로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자산 규모를 볼 때도 뭐 KB나 신한보다는 월등히 작지만 지방은행들 있죠. 경남은행이라든지 광주은행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경남은행이 43조, 카카오뱅크가 28조입니다. 광주은행이 26조. K뱅크가 이제 쫓아오는 것 같은데 9.4조. K뱅크도 이제 2023년 정도 되면 상장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흑자 전환을 이렇게 좀 빨리 이뤘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했고 급속도로 이익단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다는 거 고무적인 성과라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좀 평가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카카오 플랫폼 언택트 금융의 메리트 그리고 빠른 증자와 적극적인 투자 등이 굉장히 빠르게 이 서비스들이라든지 또 자금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내면서 결국 흑자 전환도 이렇게 빨리 하게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속도라는 게 굉장히 그 뭐랄까 투자를 유치하는 데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이렇게 빨리 성장해? 뭐 우리 100억, 200억, 1000억 막 이렇게 베팅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사람 또 뽑고 서비스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고 어쨌든 가장 큰 요인은 뭐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제 다른 은행들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고요. 설립 초기에 빠른 증자,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한 외형 확대를 이뤄냈고, 또 핵심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뭐 결국은 빠른 흑자까지도 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수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측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 확장할 때 점포수를 늘리잖아요. 사람을 좀 뽑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점포망이 없는 그냥 언택트 금융 모델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더라도 유지 비용이 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외형이 확장되면 이익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레버리지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라고 순영업 수익 대비해서 판관비 비율, 비용 이제 비율인데 이게 이제 뭐 영업이익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략 5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국내 은행 평균치 52.9%를 이제 하회하는 것으로 영업 개시 3년 만에 업계 평균치보다 양호한 비용 효율성을 기록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다. 이게 이제 매출이 또 이제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이게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더 긍정적인 것은 카카오뱅크가 아직 규모의 경제에 올라서지 못했다는 게 긍정적이다. 이거 규모의 경제에 올라서면 어떻게 되겠느냐? 코스트 인컴 레이시오가 30%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익 추정을 보면 2026년쯤 되면 순이익이 1조 원 될 걸로 기대가 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총자산이 한 90조 원 될 것이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보면 오전에 그 기자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쿠팡이 떠오르는 거죠. 쿠팡이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서 굉장히 무지막지한 성장을 이뤄냈지 않습니까? 다른 막 이커머스나 이제 기존 오프라인의 어떤 점유율들을 싹 뺏어오면서 국내 이제 그런 어떤 입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카카오뱅크도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이제 기업의 어떤 특수성을 좀 본다면 그리고 지금 26년까지 연평균 23%의 자산 증가 속도를 낼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써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써보고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쿠팡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써보면 그렇죠. 근데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안 써본 사람은 있겠죠, 아직까지. 근데 이거 한 번 써보고 이체 한 번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체를 한 번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개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은행들, 내가 광주은행 쓰고 있는데, 경남은행 쓰고 있는데, 카카오로 다 돌아서지 않을까요? KB나 신한, 대출 때문에 이제 그런 은행들을 쓰거나,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대출 비대면으로 다 이제 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카카오뱅크 하는 속에서 이거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예감들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지금 시총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접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이렇게 좀 공부해두고 이 기업의 특성이라든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또 모르죠. 엄청난 기회가 올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2020년 작년 이제 코로나 사태 3월 달에 터졌을 때 지수가 폭락하면서 2차전지 LG와 삼성 SDI 이런 것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폭락했잖아요, 완전히. 그런 헐값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는 카카오가, 네이버가 LG와 확실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야. 이건 기회야 하면서 이미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사람들은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를 저는 지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알아두고 있으면 모르죠. 정말 예상 못한 어떤 기회가 생기면 그냥 눈 감고 눈 감고 사는 거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계좌 운용 자체, 포트폴리오 운용 자체도 좀 보수적으로 이제 하고 있으면 기회가 갔을 때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파산난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요. 레버리를 막 엄청 쓰고 있었는데 지수가 그렇게 폭락하면 그거 완전 다 반대맵 나가잖아요.
근데 현금으로만 주식을 갖고 있었거나 일부 현금화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닥에서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지금 뭐 자산이 뭐 최소 몇 배씩은 다 불어나 있겠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그런 관점에서 좀 학습을 해두면 향후 만약에라도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남들보다는 더 뭐랄까 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전기차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 서명을 했죠.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까지 올리겠다.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시장을 그렇게 유도하게 될 것 같고요. 요거 보시면 주요 국가별 전기차 비중에서 올해 상반기까지입니다. 유럽이 15%, 중국이 11%, 글로벌도 6.1%인데 평균이 한국도 3.4%밖에 안 되고요. 미국도 3.4%. 이거 한국 미국이 왜 이렇죠? 하여튼 미국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됐던 것 같고 한국도 이제 전기차 비중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 전기차 수요 측면에서는 지금 중국과 유럽이 완전히 주도하는 그런 구도가 되고 있고요. 미국이 이제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 현황을 보더라도 테슬라가 지금 압도적인 구도를 15만 대 이렇게 좀 47%, 그리고 토요타가 미국에서 많이 파네요. 10%, GM, 폭스바겐, 포드, 지리가 그 다음, 현대가 조금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내연보다는 전기차 비중이 좀 낮은 그런 구도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행보를 또 크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어쨌든 8월 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 미국 자동차 판매 전기차 비중 50%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충전 네트워크, 미국 내 배터리 및 전기차 생산 반도체를 포함한 R&D를 강조를 했다. 그래서 유럽과 중국 대비해서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가세하게 되면 글로벌 전기차 전환 가속도가 예상이 된다. 근시일 내 현대차 그룹도 74억 달러 규모의 투자 내역 발표가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제 전기차 본격 자체 생산하겠다. 미국에서 현지 생산 확대 중인 K 배터리 업체 수혜가 예상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국내 배터리 회사랑 손잡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도 좋은 어떤 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 오늘 괜찮았죠? 기존 공장 전환 및 기술 투자에 집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품주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미 미국에 동반 진출하고 있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도, SL, 화신 이런 기업들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 이런 발표는 그 2차전지 기업들의 보다 더 큰 호재죠. 미국이 전기차 비중 확대하는데 미국에다 배터리 회사 제일 많이 만들고 있는 쪽이 어딥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2차전지 산업 입장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30년까지 전기차 판매 50% 비중 확대 시사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올 상반기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이 3.4% 연간 68만 대가 예상되는 미국 시장이 10년 내로 700만 대 규모로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또 USMCA 협정을 바탕으로 주요 핵심 부품 배터리의 역내 생산, 우리 국토 안에서 만들어라. 이걸 이제 자극할 점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 거기서 이제 생산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에게 이제 긍정적일 것이다. 그래서 LG화학이 가장 엄청난 규모의 캐파를 이제 확장하고 있고, 기존 대비 3.2배,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대비 4.1배 확장된 미국 현지 생산 능력을 보유할 전망이다. 한편 경쟁사 대비해서 미국 내 생산 캐파가 없고 캐파 증설에 미온적이었던 삼성 SDI의 경우는 미국 시장 진입과 함께 증설 레버리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SDI도 이제 발표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LG노텍 리포트를 좀 오랜만에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LG노텍이 3D 센싱, 이 모듈을 이제 만들어서 애플에 이제 주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하반기에 이제 여러 어떤 스마트폰 관련한 어떤 모멘텀이 좀 이제 부각될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스마트 글래스라든지 뭐 AR이라든지 메타버스를 이제 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3D 이제 안경, 이런 것들을 또 페이스북이 또 하반기에 공개하는데, 뭐 삼성이나 이제 애플도 이제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그래도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해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어떤 기업으로서 부각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시세들을 뿜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후순위라는 게 이제 이 모멘텀이 불 수 있는 그런 구간대가 이제 종목마다 따로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뭐 기대감만으로 뭔 사업 한다 해가지고 이제 튀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업으로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북미 고객사 애플이죠. 애플이 VR과 AR을 혼합한 XR 기기를 2022년 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D TOF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동사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게 이제 TOF가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피사체를 향해 발사한 빛이 튕겨서 되돌아오는 어떤 시간을 그 거리를 계산해서 사물의 입체감이나 공간 정보, 움직임 등을 인식하는 그런 3차원 센싱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3D 형상을 정확하게 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모듈로서 앞으로 이제 뭐 메타버스,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이 부품이 이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독점 공급하고 있는 LG노텍의 모멘텀은 지금이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될 때, 출시라든지 또 페이스북이 이런 제품을 막 공개했을 때, 이럴 때 보다 더 이제 모멘텀이 불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자기의 어떤 때가 따로 있죠. 움직일 수 있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다 뜨는데 왜 LG노텍이 안 뜨지? 이 종목은 자기의 어떤 구간이 따로 있는 거죠. 바이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목은 상승하는데 어떤 종목은 계속 안 움직여. 그 종목이 따로 자신만의 어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급함을 가지면 주식 투자에서는 정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기업을 발견했고, 그 기업에 대한 깊은 분석을 했고, 이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투자의 어떤 수익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자신의 심리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조급함과 써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이 참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G노텍은 분명 자신의 어떤 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바이오 업종이 왜 추세가 없는가? 이게 작년하고 좀 다르게 굴러가는 거죠. 바이오 업종이. 작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올라가는 업종이 정말 이제 BBIG 위주였고, 그 안에서도 종목 수가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고 수급이 풍부했는데, 끌어올려지는 종목들은 사실상 이제 딱 특정화돼 가지고 이제 많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바이오 업종이 또 대표적이었고, 그 안에서 코로나 관련 섹터 군들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막 그냥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오르다가 한번 세게 이제 조정받아도 다시 또 금방 회복하고 치고 달리고,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바이오주들을 이제 주로 거래하셨던 분들은 지금의 바이오 장세에는 굉장히 답답하거나 초조하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뭐랄까,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봤던 게 그대로 이제 딱 자신의 어떤 틀에 잡혀버린 거죠. 근데 이제 작년의 장세는 굉장히 특이한 장세고, 그런 장세는 제가 볼 때는
10년에 한 번 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길들여져서는 앞으로 또 이제 7, 8년 주식을 거래하는 데 있어가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이 좀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바이오 업종 내에서 메가 호재가 없습니다. 결국은 막 엄청난 기술 수출, 엄청난 빅딜, 엄청난 임상 결과 발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재하다 보니까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이게 추세적이 않고 좀 다시 또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임상을 승인받았다, 1상 뭐 2상 승인받았다, 이런 소식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튀게 만들지만 다시 꺾이는 그런 구도가 됐고, 뭐 무상증 발표하면 튀었다가 또 꺾이고, 그래서 추세라는 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나타나는 게 지금의 어떤 바이오 장세 어떤 특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 생산, 뭐 정책 발표, 뭐 이런 것들은 기대감이 좀 일시적으로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빅딜, 기술 이전, 뭐 M&A, 어떤 승인 기대감을 높이는 어떤 임상 결과 발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집중화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현재 IPO 대여가 이제 시장에 계속 입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PO가 이제 입성하면 거기에 붙는 수급은 단기 수급이거든요, 보통. 그래서 바이오에 이제 붙어 있는 수급은 대부분 단기 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분산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업종보다 바이오가 단기 수급이 주로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소 좀 바이오 업종에 다른 업종보다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조금 없는 흐름이 좀 전개된 것 같고요. 또 이제 삼성바이오 셀트론 그룹의 이벤트 구간이 좀 도입되는 시점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3상 진입, 그리고 뭐 승인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업종 전체적으로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죠. 3상을 진입한다는 것 자체는, 야, 이거 전 세계 지금 백신이 만들어진 게 이게 mRNA가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유의미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거는 좀 모멘텀이 좀 적지 않죠. 그리고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메인 이슈죠. 메인 이슈. 메인 호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대감이 있는데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꺾일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추세가 좀 뭐 연속적으로 막 이렇게 이루어지진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점점 바이오 업종이 어떤 주도하는 시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초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가진 종목이 괜찮은 종목이면 초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뭐 치고 올리고 좀 오버슈팅 나오고 하면 적절하게 이제 이실현하면서 어느 정도 보수적인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업종의 주요 종목군에 대해서는 신규로 매수하는 부분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높은 가격에 잘 팔고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저는 관심이 지금 많고, 또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그래서 신규로 막 뭘 사겠다, 뭘 새로 들어가겠다, 비중을 높이겠다, 공격적으로 지금 사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바이오 업종뿐만이 아니라 2차전지나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보수적인 전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시장이 꺾인다는 게 아니죠. 저는 지금이 시장의 고점권역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지, 올라갈 때마다 더 사들이는 전략은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겠다,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추세가 좀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전략에 좀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시장의 구간대에서는요, 탐욕을 부리는 구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구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수익을 잘 챙길까,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하냐. 그거는 참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모든 사람이 지금 매수한 가격이라든지 주식시장에 들어온 시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거는 일률적으로 어떻게 좀 얘기하기 어렵지만 자신의 매수가랑 무관하게 시장은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막 공격적으로 어디 돈 끌어오고 막 해가지고 그러는 시점은 아닙니다. 예, 저는 온전히 그 여러분을 위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비즈니스는 시황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고 안 좋아진다, 주식을 뭐 팔아야 된다 하면 이 증권 관련된 비즈니스에서는 수익 창출할 게 없어져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제 편향된 발언들을 위주로 중심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업종군이죠. 예, 나한테 돈을 맡겨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수수료도 발생되고 이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시장이 좀 안 좋아지는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관이 아니라 이제 개인이잖아요. 개인으로서의 어떤 주식을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가지고는 보다 더 이제 무조건 장기 보유해라, 좋은 종목 장기 보유해라, 이거는 사실 뭐 기관에서 월급 받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인 채로 뭐 5년, 3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뭐 전업 투자자 같은 경우는 매달 뭐 매 분기마다 뭐 어떤 수익이 좀 발생이 돼야 되고, 하락장이라도 수익이 발생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떤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의 고점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시장의 고점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엠을 제가 이제 지금보다 한참 낮은 지점에서 매도 의견을 드렸죠. 저는 분할로 매도했단 말이에요. 예, 더 간다고 했더라도 뭐 상관없어요. 예, 과거에는 굉장히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예, 지금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전략을 세우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은 다 팔았단 말이에요.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제 관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보다 낮은 지점에 있었던 그런 쪽으로 계속 갈아타면서 지금 장세 속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축소한다든지 현금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에 있고요.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린 겁니다. 예, 개인으로서 어떻게 해야지 옳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뭐 어디 기관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일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금 뭡니까? 다 이제 주식으로 번 돈이고, 예,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저는 오롯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꾸준하게 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10여 년 이상 해오면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이시기에 조금 더 나은 어떤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만의 생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향이 현재로서는 뭔가 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는 손실이 나지 않는 게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장세 속에서 보다 더 현명한 어떤 기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향후에 또 10년 안에 펼쳐질 엄청난 그 기회 때는 또 이제 엄청난 수익률을 내실 수 있도록 또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다져가는 그런 어떤 동행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